일일자 경제생각 미국 연준과 시장. 연준이 과연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올리는 것을 멈추고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현재 시장의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이제는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고 아우성들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내리는 것이지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떨어져 힘드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그 논리는 내가 힘드니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펼치는 억지 주장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장의 주장과 일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 자산 시장의 상승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된다는 것인데 현재 자신들이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경기 상황은 경기 침체라고 애둘러 강변하고 있는 것인데 애써 현재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가 오던지 아니면 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금리를 미리 올려놓아야 다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라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 인상과 인하를 하는 것이지 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연준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이고요.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로 임명되는 자리이고 연준의 의장과 위원들은 선거가 아니니 정치권의 영향은 받지만 국민들의 선거 제도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연준 의장을 뽑을 때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적인 절차는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정해진 다음 제가 수준의 지명인 것이죠. 개인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시장은 연준에 맞서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통화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우주의 패왕이 아니듯이 연준이 과도한 금리 인상 정책을 펴게 되면 통화 패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항상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 어느 중간 중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인데 연준도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연준 역사상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와 통화 정책을 자칫 잘못하기라도 한다면 미국은 중국에게 크게 역전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실수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 이제 핵심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중지하느냐, 그리고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금리는 0% 금리에서 현재 4.5%가 넘는 금리이며 아마도 5%는 충분히 넘기는 금리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 1년까지의 결과인데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이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금리 인상 후 6개월 뒤에 시장의 인상분이 반영되어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준은 작년 연말부터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부터는 1년 동안 급격히 올린 금리에 영향을 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피보시니 정책 노선이 금리 인하로 바뀐다느니 하는 것으로 다시 자산 시장에서 매수만이 개미들이 살 길이며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라도 지금 이 기회에 잡아야 한다고 하고 이번에 잡지 못하면 영원히 잡지 못한다고 대대적으로 떠벌렸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추가 매수로 개별 주식에 물타기를 했거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싸다고 판단되어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손실된 자산은 회복하는데 평균 16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산이 살아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부동산은 3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 이런 자산 시장에서 한번 팔을 잘 못 담그면 평생 노예가 된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현재 선진국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에서 노예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으나 이게 보이지 않는 노예화 정책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자유인데 떨어진 자산만큼 회복해야 한다는
강박과 이자를 갚기 위한 일자리를 다니는 것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자기 위안으로 난 이자 갚고 원금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여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만족이 될까요? 뭐 그래도 만족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들은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인간들이 아니며 인공으로 길러지고 다 이용하고 나면 폐건전지처럼 버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러한 자식들이 또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으며 일과 돈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모두들 나름대로 일과 돈만이 아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의미가 없더라도 어떤 다른 시작을 통해 자신을 한 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한 가지 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그것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고 해서 자신은 기타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양 좋고 있어 보이기 좋은 비싼 악기도 좋지만 피리 리코더, 오카리나, 하모니카, 부는 건반악기 등 초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던 그러한 악기라도 좋으니 한번 배워 그 악기의 마스터가 되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한 동물의 세계는 탈피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가 내닫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이다.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